아무리 절약해도 통장은 늘 마이너스. 카드값을 아끼고 외식을 줄이고 휴대폰 속 장바구니는 수차례 닫아봐도 내 통장은 가볍기만 하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모으는 3가지 저축 비법, 투자를 잘 하는 법 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 천재 교수 2명이 10년 넘게 연구해서 밝혀낸 우리가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출발점이 된 책, 바로 두 천재 교수가 함께 쓴 책인데요. 샌딜 멀레이너선과 엘다 샤퍼의 책입니다. 한 명은 하버드대 경제학자, 한 명은 프린스턴대 심리학자죠. 이 두 사람이 쓴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기서 다루는 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시간, 인간관계, 관심, 우리가 부족해서 힘들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 우리는 이걸 보통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시간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각각의 문제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교수는 말합니다. 이건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는 같은 문제다. 그 단어가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결핍 상태 자체가 우리를 바보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통장 잔액이 5만원 밖에 남지 않았을 때 카드값 알림이 계속 울리고 독촉 문자가 뜨면 식은땀이 나죠. 여기에 다음 달에는 월세, 각종 고정 지출, 애 키우는 비용까지 겹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 우리의 머릿속은 차분하게 장기 재무 설계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어떻게든 막고 보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난이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갚아내고 씀씀이를 줄이고 배달도 끊고 커피도 줄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더 많은 돈이 예전에 졌던 빚을 갚는 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버는 돈으로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청산하느라 바쁜 거죠. 재정 상태는 점점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돈 관리와 시간 관리를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나는 돈 관리는 좀 엉망인데 시간 관리는 그래도 나은 편이야. 혹은 반대로 돈은 괜찮은데 시간 관리를 정말 못하겠어. 그런데 이 세계적인 두 교수는 이 둘이 결과는 다를 수 있어도 실패하는 방식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 관리를 못하면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돈 관리를 못하면 연체료를 물거나 불이익을 받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른데 궁극적인 결말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뭐냐? 둘 다 결핍을 안고 있다. 한 사람은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라고 느끼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모든 채무를 감당하기엔 돈이 너무 부족해 라고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둘의 문제는 그냥 개인의 시간, 돈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두 교수는 말합니다. 이 결핍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한 줄로 깨어지기 시작한다. 개인의 통장 잔액, 지각과 마감, 빚, 번아웃, 관계의 소진까지 이 모든 것에 공통된 한 축에 바로 이 결핍이 있다는 거죠. 책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실험 자체를 흥미롭게 느끼는 사람은 소수예요. 생각보다 이 책을 조금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라는 건 단순히 잘 쓴 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비문학 베스트셀러들을 쭉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읽기 쉽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 책을 직접 펼쳐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안 넘어가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책에 나온 실험과 개념을 최대한 납득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볼게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여유 있게 고를 수 있는 좋은 물건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게 좋은 학군에 있는 집일 수도 있고 음식에 넣을 좋은 소금, 설탕처럼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쁘면 바쁠수록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죠. 이렇게 부족하게 가진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상태는 아닙니다. 결핍은 불만과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 결론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자들이 강조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결핍은 단지 물리적인 제한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경향,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상태 자체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한 상태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돈이 부족하다는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바쁜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을 떠올리면 시간이 없다, 친구가 없다, 이런 조건이 떠오르죠. 그런데 저자들은 말합니다. 온갖 형태의 결핍은 결국 대역폭 축소라는 동일한 현상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대역폭은 우리의 행동, 생각, 판단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처리 용량입니다. 결핍은 이 대역폭을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제에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휘둘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연체 독촉 문자를 받은 날 괜히 일도 더 꼬이고 실수도 많아지고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지고 결국 결핍이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행동해버립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바쁜 사람은 계속 바쁘고 외로운 사람은 계속 외롭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평생 내일부터 다이어트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책 속의 여러 사례와 실험들은 이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지만 결국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결핍은 사람의 주의를 강하게 사로잡는다. 그리고 그 결핍이 우리의 생각, 선택, 행동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바꿔놓고 있다는 것. 이게 이 책이 말하는 결핍의 본질입니다. 긴 터널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멀리서 빛나는 출구만 보입니다. 옆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물이 스쳐 지나가는지 거의 보이지 않죠. 두 교수는 이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바로 이렇게 작동한다 말했죠. 월급이 280만 원이에요. 월세, 교통비, 점심값, 카드값 내고 나면 통장에 10만 원도 채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갑자기 차 수리비로 30만 원을 지불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일단 이번 달 카드값부터 맞고 보자. 그 순간 건강검진, 치과치료, 자기개발과 공부, 장기적인 저축과 투자 같은 것들은 전부 나중에 할 중요한 일들로 밀려납니다. 지금 이 사람의 터널 안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 그래서 터널링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치르게 되는 비용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지금 눈앞의 위기만 겨우 막느라 우리 인생 전체가 조금 뒤로 밀려나는 거죠. 이처럼 터널링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흰색 사물을 가능한 많이 떠올려 보세요. 예시로 제가 두 가지 드릴게요. 눈, 우유. 자, 떠올려 보셨나요? 재미있는 건 이 실험에서 눈과 우유 같은 예시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예시를 안 들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흰색 사물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억제라고 부릅니다. 눈과 우유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흰색 사물을 떠올릴 때마다 자꾸 우유, 눈 쪽으로 생각이 끌려가 버리고 원래라면 떠올릴 수 있었던 다른 하얀 사물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정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비슷한 실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가능한 많이 적어보세요. 두 번째, 아무 목표나 상관없으니 목표를 많이 적어보세요. 이 두 그룹을 비교해보면 자기에게 중요한 어떤 것 하나에 강하게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됩니다. 즉, 어떤 중요한 목표 하나가 머릿속을 강하게 점령하는 순간 나머지 것들은 전부 뒤로 밀려난다. 이게 바로 터널링과 결핍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핍은 우리 삶의 어떤 강력한 목표, 지금 이거부터 해결해야 하는 급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목표는 다른 목표들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을 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리고 약속을 자꾸 어기게 되고 실수가 많아지고 짜증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결핍이 뇌를 잠시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린 상태인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왜 보험에 들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도 죽겠는데 보험료를 낼 여유가 어디 있어요? 터널 안에서는 이 대답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보험료는 지금 당장 그 사람을 괴롭히는 카드값, 월세, 연체료 같은 것들을 해결해주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매달 또 빠져나가는 돈 하나가 늘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사고나 큰 병이 찾아오는 순간 훨씬 더 큰 지출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지금 터널 안에서 눈앞의 위기만 막느라 미래의 나에게 돌아올 엄청난 비용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터널링의 또 다른 나쁜 예는 우리를 다중작업, 멀티태스킹으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운전을 하면서 화장을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답장을 보냅니다. 시간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이 정도는 동시에 해도 되겠지 하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한 비용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메일이나 메시지에 답하지 못해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운전 중 화장이나 통화는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답장하느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아이들이랑 밥을 먹을 시간은 나중에도 늘 있으니까, 재정상태 확인은 매달 하니까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도 돼. 오늘은 내가 너무 정신없었으니까 아내가 이해해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일들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눈앞에 당장 돈이 되고 눈앞에 당장 급한 일만 터널 속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출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건강, 관계, 미래는 조용히 뒤로 밀려납니다. 개인도 이렇지만 기업은 더 심합니다. 불경기를 맞아서 매출이 줄어들면 많은 기업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바로 마케팅 비용이죠.
그런데 정말 불경기야말로 마케팅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아닐까요? 마케팅은 사실 보험과도 같습니다. 터널링 상태에서는 비용만 크게 눈에 들어오고 그 마케팅이 가져올 편익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매출은 더 떨어집니다. 이건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은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지 못하고 보험에 들지 않은 농부는 홍수나 가뭄이 닥쳤을 때 농작물이 입을 피해를 제대로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결핍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당연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핍에 대한 집중은 비자발적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핍이 우리를 억지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리고 이 집중은 우리의 주의를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하는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오늘은 진짜 일에 집중해야지. 마음은 이렇게 먹고 자리에 앉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다음 달에 축의금은 얼마를 내야 하지? 차를 처분해야 하나? 또 대출을 받아야 하나? 내가 있는 공간은 조용한데 내 머릿속에서는 시끄러운 기차가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애초에 기차라면 어차피 한 번 지나가면 끝나겠지만 지금 말하는 기차는 다릅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하고 끝이 없는 기차. 이게 바로 우리의 근심이고 그 근심이 우리의 정신을 계속 잡아당기고 계속 빨아들이는 겁니다. 결핍이란 무언가가 필요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제대로 쉴 틈도 없으면서 해외를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 벼랑 끝에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꼭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 이 모든 행동의 바닥에는 바로 결핍의 효과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계속 가난하고 바쁘면 계속 바쁘고 외로운 사람은 계속 외롭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획이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약속에 자꾸 늦을 수밖에 없고 리포트 하나를 제출해도 마감 기한을 지키기 힘들어집니다. 결핍은 우리를 터널링으로 안내하고 터널 속에서 우리는 더 비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더 큰 결핍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축을 못할까? 라는 질문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슬랙, 그러니까 왜 여유를 만들 기회가 없었을까?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결핍이 뇌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지를 키워라 라는 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로 버텨라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입니다. 해답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설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터널 안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왜 나는 카드값, 월세만 하루 종일 걱정하고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그 때문에 내 시야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슬랙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여기서 슬랙은 꼭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30분, 매주 반나절 정도는 아무것도 안 잡힌 시간을 일부러 남겨두는 겁니다. 남으면 저축해야지가 아니라 20만 원은 어려워도 3만 원만이라도 꼭 먼저 빼두자 라는 식으로 아주 작은 여유를 고정으로 확보하기. 이건 저축 잘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나에게 아주 작은 방패 하나라도 쥐어주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일을 터널 안으로 끌고 오기. 건강검진, 공부, 관계, 장기 계획.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자꾸 미루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의 마감과 약속을 걸어야 비로소 터널 안으로 들어옵니다. 건강검진 날짜를 실제로 잡고 스터디나 강의에 돈을 먼저 걸고 가족과의 시간을 캘린더에 약속으로 박제하는 겁니다. 결핍 상태에서 내 의지보다 더 강한 건 항상 환경과 장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업가 친구들은 늘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 의지를 믿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의지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의지보다는 환경과 장치가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인생 설계가 달라지니까요. 오늘 소개한 두 교수가 말하는 가난의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멍청해서도 근성이 부족해서도 한두 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도 아니라 결핍이 원초적으로 우리의 뇌와 선택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영상이 여러분 통장을 당장 풍요롭게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깨달음 하나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부족해서만은 아니었구나. 누구에게나 터널링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터널 속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선택을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작정 다음 달에 진짜 절약해야지 라고 말하기보다 이번 달에 적게라도 뭘 하나 바꿔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내 삶은 이러지? 라는 자책 대신 나는 지금 어떤 터널에 갇혀있지? 라고 질문을 달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터널의 끝에 있는 빛을 조금은 더 또렷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려서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성인의 가난은 죄가 맞다. 가난은 신분이 아니라 설계가 필요한 상태일 뿐이다. 가난은 인격의 증거가 아니라 환경의 결과일 뿐이다. 그걸 바꾸는 건 당신의 부모도 아니고 당신의 자식도 아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본 당신이다.